경제성공학 11주차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하고 공공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가치 측정법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공공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용하고 편익에서, 비용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편익은 공공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긍정적인 효과를 그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것을 우리가 편익이라 하는데, 이 편익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장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가격을 근간으로 해서 편익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시장 가격이 없는, 즉 비시장 가치, 공공재처럼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공공재처럼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나 대체재 가격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하는데,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추정하는 방법이 조건부 가치 측정법입니다. 즉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은 공공 프로젝트의 편익을 추정할 때 비시장 가치 평가에 근간해서, 즉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 설문조사를 통한, 즉 조건부 가치 측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의 가치를 측정하게 만들어진 방법론이 조건부 가치 측정법인데, 기본적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현금 흐름을 측정하지 않고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든다면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를 든다면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계산할 수 있지만 편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금 흐름으로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설문 응답을 근간으로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상의 시장을 이제 설정을 해서 설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설문 결과를 근간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이때 설문 내용은 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설정하고 응답자가 대상 항목에 어느 정도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가치를 추정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설문을 할 때 설문의 내용은 대상 항목, 우리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답자가 가치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선택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서 그 결과로 가치를 측정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 조건부 가치 측정법입니다. 즉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편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편익에 있어서 시장제가 아닌 비시장제의 경우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장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근간해서 설문을 만들고 그 설문의 결과를 가지고 추정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설문을 작성할 때 설문의 수행 과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설문의 내용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부 가치 측정법의 기본적인 컨셉을 보면, 다시 한번 정의해드리면, 가상의 시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인의 지불 의사를 또는 수용 의사를 묻고 그거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조건부 가치측정법이다. 주로 평가 대상제는 환경제나 공적 공공재, 생태계 서비스, 문화재 등 시장 가격이 없는 재화입니다. 기본 개념은 응답자가 특정 상황에서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직접 질문하고 그 질문 결과를 따지고 평가를 하는데, 측정 지표는 지불할 가치, 우리가 얼마를 지불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의향이 어떻게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사 방법은 개방형 질문, 이분 선택형, 지불 카드 방식, 경매 등인데, 개방형은 주관식으로 묻는 겁니다.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분형은 얼마의 가격을 주고 그거에 대한 선택 여부를 묻는 거고, 그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물을 수가 있고, 전체적인 분석 절차는 프로젝트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고 설문을 설계하고, 그 설문을 설계하고 난 이후에 어떤 대상을 타서 누구를 통해서 할 건지 표본 조사를 하고 그 표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불 의사를 추정하고 그 지불 의사를 추정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총 가치를 산출하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조건부 가치 측정법입니다. 이걸 좀 더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프로젝트의 대안을 설정, 총 5개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첫째는 프로젝트의 대안을 선정합니다. 프로젝트 대안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과 이 내용, 시나리오는 사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작성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비용 지불이 필요함을 설명하도록 작성합니다. 그 시나리오 작성이 되면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보완합니다. 3단계에서. 2단계, 3단계는 기본적으로 통합해서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을 선정하고 표본에 대해서 설문을 시행합니다. 그 설문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지불 예상 대표값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가치를 산출하는,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활용해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을 절차할 때 지불 비용을 유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방형, 당신은 이러한 프로젝트, 이런 서비스에 얼마의 돈을 지불할 수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개방형을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설문 반응률, 즉 응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법이 양분 선택형입니다. 즉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응답자에게 공공재에 대해서 정해진 특정 금액을 기꺼이 낼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예, 아니로 묻는 겁니다. 이때 양분 선택형을 물을 때 묻는 유형은 단일 유형, 이중 경계 유형, 즉 한 번의 값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만 묻는 겁니다. 즉 금액에 동일한 수의 응답자를 배당하고 응답자는 제시된 금액이 본인의 지불 의향보다 같거나 작으면 네, 높으면 아니요. 즉 지불할 의사가 있으면 yes, 아니면 no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값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단일 경계 유형이고요. 이중 경계는 처음에 어떤 의향을 물었을 때 그 yes가 나오면 더 높은 것, no면 더 낮은 가격, 두 번에 걸쳐서 분지를 하면서 묻는 경우가 이중 경계형입니다. 예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 경계 양분 선택형은 응답자에게 한 개의 지불 금액을 제시하고 예, 아니요로 묻는 방식입니다. 이해하기 쉽지만 정확한 지불 의사 금액의 범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태공원 조성 비용 지불 의사와 관련된 우리가 편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질문자한테 기업께서는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가구당 연간 5,000원의 특별 환경세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의향이 있으면 yes, 없으면 no. 이렇게 요 경우에는 단일 경계 양분 선택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표본 중에 몇 퍼센트 이상이 yes를 답했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편익을 우리가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중경계 양분 선택형은 이 단일 경계의 경우에는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 지불 의사 금액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표본을 굉장히 많이 뽑아야 되고 산포가 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응답자의 답이 예, 아니오가 나오면 두 번째 질문의 금액을 달리해서 지불 의사의 범위를 좁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기하께서는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한 우리가 상수도 수질 개선의 프로젝트를 할 때 이것의 편익을 위해서 상수도 수질 개선 비용 지불 의사를 묻는 설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기하께서는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해 매월 3,000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첫째, yes의 경우, 즉 3,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을 하면 다시 한 번 더 양분 선택형의 다른 값을 주면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5,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3,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없어 no라고 답을 했으면 두 번째 질문에 그렇다면 1,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과 다르게 하나의 값이 아닌 두 개 또 최종적으로 세 개의 값에 대한 우리의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조합하면 최종적으로 응답자는 앞단에서는 응답자 1에서는 3,000에서 5,000원, 2에서는 1,000원과 3,000원 사이의 비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고 우리가 표본을 조사해서 설문할 때 단일 경계 유형으로 갈 건지 이중 경계 유형으로 갈 건지 이와 관련된 부분도 사전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가치 측정법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예제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처음에 1,000원을 묻고 S면 2,000원을 묻고 No면 500원을 묻고 이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처음에 1,500원을 묻고 S면 3,000원 두 번째 No면 1,500원 묻는다. 그리고 2,000원을 묻고 첫 S면 4,000원 No면 1,000원 이와 같이 처음에 설문지를 설정할 때 이 값을 설정하는 처음에 우리가 양분 선택을 설정하는 기준 그리고 두 번째 설정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설정에 따라서 설문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결과가 바이어스 그러니까 오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정확도를 높이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문의 값을 설정할 때 굉장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더 예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입니다. 가구당 전력 소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인 스마트 그리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공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때 스마트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구에게 묻는 내용입니다. 즉 전 가구에게 지불 의사 및 지불 금액을 설문해가지고 이 지불 금액을 도출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었는데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천 가구에게 물었고 지불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게 650가구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게 350가구 물론 단일 경계 유형으로 물은 경우입니다.
즉 지불 의사가 2,000원으로 우리가 해서 2,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물은 답한 사람이 1000가구 중에 650가구고 없다고 한 사람이 350가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스마트 그리드를 총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만약에 1,500만 가구라 한다면 1,500만 가구라 한다면 프로젝트의 가치는 얼마인가? 즉 편익은 얼마인가? 이때 우리가 계산한 결과는 1000가구 중에 650가구는 답을 했고 yes라고 350가구는 no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불할 의향이 있는 돈은 2,000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지불할 의향은 가구당 2,000원에다가 지불 의향의 비율, 즉 1000가구 중 650가구니까 65%. 그래서 가구당 1,300원. 가구당 1,300원이 우리가 말하는 프로젝트의 지불 의향 가격입니다. 그것을 1,500만 가구로 가정을 하고 최종적인 프로젝트 가치를 계산하면 가구당 지불 의향 가치 1,300원에다가 1,500만 가구를 계산하면 약 195억 원이 이 프로젝트의 가치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프로젝트의 가치를 환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이중경계 양분형 이와 같은 형태라면 이 값의 정확도가 좀 더 높은 값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할인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할인율, 즉 우리가 기회비용이나 자본비용의 관점에서 주로 고려하는 부의 최대화가 우리가 민간 부분에서의 할인율인데, 그럼 사회적 할인율은 뭐냐 하면 공익성 또는 사회적 공공 프로젝트에 우리 적용할 때 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공익성 또는 사회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사회적 할인율입니다. 주체는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될 테고요. 기준은 사회적 시간적 효율과 기회비용이 됩니다. 민간 효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준은 낮아집니다. 그 할인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의 경우는 민간 기업이 주체를 하고 수익성이나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간 투자 한계 수익률이 주로 기준이 됩니다. 사회적 할인율에 비해서 민간 부분 할인율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할인율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즉 앞에 설명드린 민간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나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민간 기업이 주체적으로 하고 투자 한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할인율을 정하면 되는데,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기준 자체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사회적 할인율은 정부의 공공투자 사업에서 발생해서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4.5% 정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는 3.5%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별 또는 법령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공익적 사회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민간 할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런 사회적 할인율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평가할 거냐. 제일 좀 극단적인 사회적 할인율을 보는 시각은 돈의 시간적 가치가 비존재한다. 즉 세금의 수납과 지출이
연중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거의 없다.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공공 프로젝트의 경제성 평가에서 할인율을 0으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즉, 이 관점은 돈의 시간적 가치가 비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타당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런 돈의 시간적 가치가 비존재하는 관점은 현재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각은 자본 비용 관점입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서 지출한 경우도 있지만 자본의 지출을 위해 가지고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돈을 빌릴 때 대출 비용과 같은 할인율을 사용하는, 즉 대출 비용과 같은 할인율을 작용하는 자본 비용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비용 관점입니다. 정부의 기회비용, 즉 할인율은 가장 전망이 좋은 프로젝트 이자율입니다. 즉, 두 번째는 납세자의 기회비용. 만약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돈을 걷어들이지 않았다면 납세자가 얻을 수 있는 이자율. 즉, 기회비용 관점은 정부의 기회비용과 납세자의 기회비용 두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정부의 경우는 전망이 좋은 프로젝트 이자율이 될 수 있을 거고, 납세자의 기회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을 우리가 납세자의 기회비용, 이런 관점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점을 고려해서 할인율을 선정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제시한 자본비용, 정부의 기회비용, 납세자의 기회비용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설정하는 방법. 즉, 정부가 돈을 빌릴 때 그 대출 이자율을 건간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전망이 좋은 프로젝트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율. 그리고 세 번째, 납세자가 얻을 수 있는 이자율. 이 중에 가장 높은 것을 설정하는,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할인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설명드린 돈의 시간적 가치가 비존재한다는. 근데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 공공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 비존재한다는 부분은 거의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자본비용 관점에서 사용되는 부분, 그리고 기회비용 관점이 선택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할인율 수준은 돈의 시간적 가치가 비존재한다는 것은 할인율이 거의 제로의 의미고, 자본비용 관점은 민간 대출 금리 수준이니까 상당히 높을 수 있을 테고, 기회비용 관점은 상대적으로 중간 마진, 중간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 적용 기준을 보면 법령에 따라서 어떤 걸 딱 정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공공 프로젝트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크게 보면 국가재정법 예타 사업을 할 때 할인율 5.5%, 지방재정법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의 적경수조사, 이와 관련된 경우는 대부분 5.5%를 적용하고 있고, 건설기준진흥법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사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행정규제기본법의 타당성 조사, 서울시 투용자 심사제도 등 5.5%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에서 4.5%를 적용, 앞에서 말씀드린 4.5%를 적용하는 기준도 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때가 많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주차에 설명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투자에 대한 이윤보다는 투자로 인한 다수의 혜택을 고려해야 하는, 즉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편익을 어떻게 분석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럴 때 공공 프로젝트에 주로 평가되는 방법,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대안이 다수이고 그중 하나만 선택할 경우 우리가 정분 비용 편익 분석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비용의 크기를 가지고 정의를 하고 그 정분에 따라서 비용이 정분되는 비와 그리고 편익이 정분되는 비가 1보다 크냐 작으냐를 경감을 해서 순차적으로 대안을 비교평가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현금 흐름의 추정 용이치 않는 경우에 조건부 가치 측정법, 즉 시나리오 기반, 프로젝트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대상자에게 설문을 통해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즉 지불 의사를 우리가 판단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편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사회적 할인율인데 이것은 민간 할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 할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크게 보면 자본 컨셉이 있을 수도 있고 자본제, 그 대출의 비용을 대출할 때 드는 대출 이자율 그리고 우리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값이 있을 수 있는데 돈의 시간적 가치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자본비용, 그 대출비용 할인율, 그리고 정부의 기회비용, 그리고 납세자의 기회비용 등 한 세 가지 정도의 컨셉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11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고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는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